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중개사법 시간이고요. 예, 오늘 중개사법 그 종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문 과정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1월부터는 다시 한번 기본서 이제 1순환 다시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까지만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문제수로 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30문제 정도 내외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는 뭐 한 5개 내외 뭐 이렇게 여기도 한 5개 정도 내외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요번 이제 우리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요 파트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요 파트만 진행을 하고 요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든가 중개 실무 뭐 요런 부분에서는 1, 2월 달에 이제 정규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진행되는 1, 2월 달에 다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30문제가 출제되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일단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부 다 득점 하셔야 됩니다. 모두 득점. 그래야만 이제 우리 과목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위주로 좀 본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이제 진도는 어디부터 하면 되냐면 우리 책 254쪽에 제2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제2절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협회 쪽은 문제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 협회에서 문제가 아주 잘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 협회에서도 보면 그 공인중개사 그 어떤 자격에 대한 뭐 이런 제도의 연구기관 또 우리 중개업에 관한 연구소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협회 그쪽 소속 그 교수들이 학자들이 이제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협회 쪽의 인사들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협회 쪽 문제들을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26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 쪽에서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36회 같은 31회 같은 이번에 이제 올해 있었던 31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은 뭐 이런 어떤 현상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협회가 매년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어렵지만 나오다 안 나온다 한다. 그리고 나올 때는 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이제 협회 관련해서 제목이 공인중개사 협회인데요. 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협회를 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한다 이러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협회를 설립하는 거고요. 개공이 협회를 설립하고 개공이 가입하는 뭐 이런 어떤 협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명칭은 개공협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개공협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어감 자체도 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그 명칭 자체가 좀 길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변호사협회, 뭐 의사협회 뭐 이렇게 이제 심플한 어떤 그 명칭이 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협회 조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앞에 개업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는 건데 실제로 협회를 만들 수 있는 설립 권한과 그리고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은 개공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공들이 만드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중개보조원 가입 안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가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공만 가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 안에는 어떤 개공만 들어가냐면 개인인 개공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긴 또 누구는 안 들어가는 개념이냐면
법인인 개공은 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은 협회 설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법인인 개공은 협회 설립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협회 설립이 개인인 개공이 600명만 있으면 협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협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익 단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우리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권익 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협회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한 집단의 어떤 의견을 이제 그 말하자면 주장하고 뭐 그 관철시키고 해 나가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띈다든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우리 자격 있는 사람들 뭐 한 600명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법인을 한 6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인 개공 600명이 있으면 우리 협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인 600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법인 600개를 만들어가지고 협회를 개인적으로 사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인 개공은 협회 설립 자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협회 설립은 누구만 된다? 개인이 개공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 협회 설립과 관련해서 협회를 왜 설립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한번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 및 그러니까 개공의 자질을 높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품위 유지 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협회 설립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거예요. 뭐 중개업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협회가 노력한다고 뭐 개선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말 그대로 허울일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협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익 보호다. 뭐 예를 좀 하나 들자면 요즘에 이제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힘들지만 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뭐 상대평가로 받거나 마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언론에서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 시험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절대평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평가로 만약에 이거를 바꾸게 된다면 지금 이 협회에서 이걸 엄청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상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협회가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느냐 그런 측면이 있냐? 그렇죠. 많이 보호되고 어떤 말하자면 그 권리와 이익에 대해서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상대평가로 바꾸려고 하는 게 협회의 오랜 수건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협회장의 어떤 그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 자체가 경쟁자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실제 하는 곳이 협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이제 취득이 되어서 우리 개인인 개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개인인 개공이 되었을 때 협회 이제 회원이 이제 여러분이 되신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의 상대평가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절대 찬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죠? 공인중개사들 많이 뽑힌다고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해가는 곳이 협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립 목적은 말씀드렸고 거기 이제 2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협회 설립의 목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 지금 그렇게만 이제 수업용으로는 그렇게 딱 정리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권익 보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255페이지 넘어오시면 협회의 성격 관련했는데 협회는 일단 법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격이 있어야 하고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협회가 법인격이 있어야 되냐면 협회 이름으로 뭐 부동산도 소유하고요. 협회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해요. 그리고 협회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회는 당연히 법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들어간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상법상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민법상 뭐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협회는 민법상 법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 설립과 가입 자체가 임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립, 이 자체 협회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개공들의 임의적인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고, 협회를 설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개공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고, 가입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개공들이 협회를 만들었는데 다른 개공들이 협회에다가 가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개공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설립 가능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협회 설립은 2개, 3개 가능하고, 현재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랑 대한공인중개사협회랑 이렇게 두 가지 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협회 설립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 절차랑 관련해서요. 협회 설립 절차랑 관련해서 4단계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목만 한번 좀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발기인들의 정관 작성, 거기다 우리 제목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창립총회라는 말이 나와요. 창립총회, 창립총회. 거기도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넘어오시면 국장의 설립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설립인가에다가도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 4번에 보면 설립 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실 건데, 협회 설립은 단계를 몇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냐면 4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협회 설립과 관련한 절차 한 번만 좀 그려봐 드릴게요. 여백에다 한 번만 좀 적어 주시죠. 뭐. 자, 협회가 만들어지는 설립 절차, 협회 관련해서 어떻게 협회가 만들어지는지 절차 한 번만 좀 그려봐 드릴게요. 순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처음에 이제 발기인 총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발기인 총회, 이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관을 작성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우리 협회 설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최초에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이 발기인들인데, 이들은 300인 이상이 모여줘야 됩니다. 300인 이상. 이때 300인은 회원인데, 이때 회원은 모두 개인인 개공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개인인 개공. 그러니까 법인은 빼고 개인인 개공들만 모인다.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이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 들어가고 일단,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죠? 우리 부칙상의 개공도 여기에 들어가요. 법인은 뺍니다. 개인인 개공만 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300명이 모여서 뭐 할 거냐면 정관을 작성을 할 건데, 정관 작성,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회 이름을, 협회의 명칭을 뭐로 할 거야? 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할 거야? 뭐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할 거야? 이렇게 이름 이런 거, 뭐 회원의 자격은 뭘로 할 거야? 회비는 얼마를 받을 거야? 뭐 이런 거를 쭉 정하는 뭐 그런 어떤 문서를 정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 작성 이후에 뭘 하게 되냐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창립총회라는 것은 최초로 하는 총회가 되는 건데, 총회는 이제 회원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발기인 총회에 비하면 2배, 600명이니까 더블이 되는 거죠. 600명이 모여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정관을 의결할 건데, 이때 600명은 모이는 것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과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 모이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모여줘야 되고요. 100인 이상. 서울이 이제 뭐 우리 수도이기도 하고, 서울이 경기하고 더불어서 서울, 경기 요 두 가지 지역에서 우리 한 2천만 명 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인구도 많은 데다가 이제 수도라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서울에서 100명 넘게, 그리고 나머지 시도,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각 20인 이상의 개공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사람 숫자 조합 한 번만 연결해 볼게요. 300, 600, 그죠? 그리고 120, 뭐 이렇게 사람 숫자. 요번 우리 31회 시험에는 요게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뭐 전국에 500명 이상에게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뭐
그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되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30명 이상 개공한테 우리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제도 있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로넣기로 출제 잘 되니까 예, 기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여기서 뭐 할 거냐? 정관에 대해서 의결할 거예요. 예, 정관 의결. 예, 이때의 정관 의결의 정족수는 과반수. 과반수. 과반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이 넘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600명이 모였다고 가정해보면 과반수면 301인이 되는 거죠. 반이 넘는 수 이랬으니까 301인부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과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설립 인가를 받는데 인가는 당연히 이제 국장한테 받는 거죠. 예, 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가를 국장이 해주게 되면 이제 설립이라는 효과를 보게 된다. 설립이라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장관은 뭘 보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발기인 총회를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창립 총회는 몇 명이 모였는지, 그리고 몇 명이 찬성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본 다음에 인가를 결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최후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설립 등기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 설립 등기는 주사무소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되고요. 주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런 어떤 그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한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설치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다. 설치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게 좀 출제가 잘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보게 되냐면 성립이라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성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인가 받아서 그죠? 인가 받아가지고 인가 받아서 소위 말하면 성립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으면 성립되느냐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인가를 받아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으면 설립이 되는 것이고 등기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다. 설립과 성립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등기 시간에 등기 선생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등기를 성립 요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협회 설립과 관련한 절차 한번 보셨는데 요거 출제가 협회 쪽에서는 우리 기출문제 통계를 보면 가장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 이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이거 과거에 그러니까 뭐 20회 이전부터도 계속 많이 나왔던 그런 주제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협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협회 조직 같은 걸 한번 볼 건데 협회의 조직은 일단 주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있죠. 그래서 주사무소는 꼭 서울에 두어야 하는 뭐 이런 제한 규정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울 아닌 곳에다가 주사무소를 두어도 설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부지회라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 지부하고 지회는 그러니까 어떤 게 큰 조직이고 어떤 게 작은 조직이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지부라고 하는 게 좀 큰 조직이에요. 지회라는 조직은 좀 작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부라는 조직은 시도 단위에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지부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고요. 지회는 그거보다 작은 조직이니까 시, 군, 구 단위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시, 군, 구 단위에 둘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회,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회, 뭐 경기도 과천시 지회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만 그런 단위에다가 지회를 둘 수 있다. 거기 지부지회 관련해서 기역번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둘 수 있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시고요. 별표를 한 번만 해요. 그래서 협회의 조직은 주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없으면 협회의 실체가 없는 거니까 주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부하고 지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그런 어떤 조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회 의결기관으로는 총회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총회는 이제 전체 구성원이 모이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회 의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체 없이 장관에게 이거를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은 협회의 그 회원들이 다 개공들이니까 그 개공들이 다 그 뭐라 그럴까요? 모여서 뭔가 안건에 대한 결정을 했대.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뭐 중개 보수를 뭐 내리네 마네 이런 지금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는 것도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인데, 이런 것도 스트레스지만 개공들도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지금 중개 보수를 이제 거래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중개보수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보수 요율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또 입장이란 말이에요. 정부의 방침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누구의 이익과 또 좀 이렇게 대치되는 결과가 나와요. 우리 개공들의 어떤 이익과 대치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상당한 또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개공들이 뭐 가령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되면 요율을 너무 낮추게 되면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뭐 우리 그 경쟁자는 자꾸 많아지고 그러는데 보수 요율까지 낮추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으라는 얘기냐? 뭐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야, 우리 그러면 다음 달 우리 1일부터 뭐 언제까지 뭐 데모를 하자, 뭐 아니면 우리 촛불 들고 뭐 어디로 모이자,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의 어떤 결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총회의 의결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장관한테 알려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소통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장관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257페이지입니다. 협회의 업무 이렇게 이제 있는데, 협회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협회 업무는. 그래서 무슨 업무가 있냐면 고유 업무. 그러니까 원래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 고유 업무 뭐 그런 거하고 수탁 업무. 수탁 업무는 원래 관청에서 해야 하는 건데 관청에서 하기가 조금 좀 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좀 낮는 뭐 이런 낮은 그런 업무들. 예를 들자면 관청에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실무 교육이라든지 연수 교육, 직무 교육, 사고 예방 교육 뭐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관청에서 교육하는 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관청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교육을 하려면 또 강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돼. 뭐 강사들을. 그리고 또 뭐 그 사무실도 또 항상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 생기니까 이걸 외부 기관에다가 맡길 건데 협회가 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그런 거 맡길 거고, 또 시험에 관한 업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 내부에 연구소 있다 그랬어요. 중개업에 관한 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업무도 협회에다 맡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수탁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가 박스로 좀 정리를 됐는데, 그 협회에서 고유 업무가 7개가 되잖아요. 이게 뭐 출제가 되거나 그런 항목은 아니니까 이거를 뭐 여러분 암기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쭉 한번 눈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업무들이 협회가 하는지 뭐 쭉 보시는데, 거기 안에 절대 안 들어가는 업무가 하나 있다면, 협회는 여백에다 한번, 오른쪽 여백에다 한 번만 적어주실래요? 협회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요. 어떤 업무를 하지 않냐면 중개업이라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 왜? 협회는 중개업을 하는 개공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잖아요. 다시, 협회라는 게 누가 만든다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인데 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인 여기에서 중개업을 만약에 해버리면 협회도 개공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협회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뭘 할 건데 중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업무들을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쭉 보다 보면 뭐 그 5번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바로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 그러니까 협회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면 공제사업도 할 수 있는데 협회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볼륨이 좀 큰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이 공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협회의 수탁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업무랑 또 우리 시험에 관한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수탁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에 관련한 부분을 한번 좀 볼 건데 이 공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회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볼륨이 큰 그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백에다가 일단 공제 사업의 성격 관련해 가지고요. 그림을 좀 하나만 그릴게요. 자, 우리 큰 원을 하나 그려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업이라고 한 번만 적어봐 주시고 또 작은 원 하나 그려가지고요. 여기는 보험업 한 번만 적어볼게요. 그리고 가장 작은 원 하나 그려서 여기는 공제업, 공제사업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협회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이 공제사업이 가장 볼륨도 크고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에도 이제 곧잘 출제가 되는데 이 공제업은 넓게 보면 보험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제 이퀄 보험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 이렇게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러니까 공제든 보험이든 이런 것들은 넓게 보면 다 뭐 안에 들어가냐면 금융업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다. 맨 마지막에 25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다 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258쪽이죠. 거기 2번에 보면 공제사업의 범위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크게 중요할 거는 없고 우리가 개공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제사업이구나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밑에 이제 공제규정의 제정 있는데 이 공제규정이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다수의 개공들이 그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또 협회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요 또 공제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안 되는 데다가 또 공제료를 받아가지고 뭐 협회가 그걸 엉뚱한 데다 막 쓰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우리 당장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통제할 건데 국가는 어느 부서에서 그걸 통제할 거냐면 국장에 의해서 공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모두 통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기억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장관의 승인에다가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요거 말고 장관의 승인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뒤에 보면 또 책임준비금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그러니까 전용한다는 건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도 장관의 우리 승인을 사전 승인을 얻어서 전용할 수 있고 또 공제사업 운영 규정을 제정했을 때와 또 변경하고자 할 때 각각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공제 규정에는 다음에 사항을 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면 소문자 C 맨 마지막에 소문자 C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그러니까 책임준비금은 뭐 은행용어로 말하면 지급준비금 같은 거니까 은행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 뭐 이런 정도를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그 책임준비금 관련해서 두 번째 줄 가운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 하나만 잡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다가 채색별 한 번만 잡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 여백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공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협회가 있다. 공제기관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기에 다수의 개공들이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해서 뭐를 내냐면 돈을 내겠죠. 돈을 내겠죠. 그래서 공제료를 협회에다가 내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 입장에서는 개공들이 이거는
개공들이라는 복수의 표시예요. 다수의 개공들이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협회 입장에서 보면 공제료가 협회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수입. 네. 자, 그러면 이 개공 중에 일부가 이 개공 중에 전부는 아닐 테고 일부 개공이 있는데 이 일부 개공이 의뢰인에게 사고를 칠 거란 말이에요. 사고. 뭐 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 예, 그래서 이 의뢰인에게 뭐가 발생이 되었냐면 손해가 발생이 되어지면 협회가 그걸 물어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 공제금 지급. 예, 그러면 공제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공제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공제료가 되고 공제금은 지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공제금은 지출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지출이 많아진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협회 공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다수의 개공들한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공제를 조금씩 받아가지고 보통 한 사람당 한 20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받아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사고친 개공한테 이제 그 의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뭐 이런 구도를 하는 것이 공제 사업이 되는데 이게 보험하고 똑같죠, 뭐. 보험하고 이게. 그러면 그 공제 사고 발생률이라는 게 뭐 이 사고 치는 발생률에 따라서 이 공제료가 높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제금 지급액 이게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공제료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이 공제료 중에서 최소한 몇 분의 몇 이상은 너 책임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 10분의 1. 네, 다시 한번요. 공제료 수입액의 10분의 1 이상은 너 항상 준비하고 있어. 나머지 이제 90% 정도는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뭐 국채에 투자를 하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돈이라는 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돈이 썩잖아요. 이게 불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썩어나는 거니까 주로 가치가 좀 하락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는 이상은 항상 가지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용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 259페이지 넘어오시다 보면 뭐가 나와요? 공제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회계 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다른 회계하고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공제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제 안에서만 써라. 다른 데로 그 운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제 사업의 운영 실적 같은 거를 또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운영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두 번째 줄에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거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재무 건전성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심화 쪽에 보면 박스 안에 첫 번째 1번의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상과 책임 준비금 100분의 10 이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출제료는 당연히 이제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상 그러니까 자기 자본율로 100%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만약에 뭐 협회 입장에서 보면 지급할 돈이 있으면 네 돈으로 다 줘라. 이게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라. 엄청난 어떤 건전성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 최소한 10%만큼은 현금을 갖고 있어라. 책임 준비금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뭐 나머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되겠어요. 한 장 또 넘어가 보시면 260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장관의 공제 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권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제 저 협회가 사실은 공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좀 고액이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뭐 몇백억이 되겠죠, 그죠? 예, 수억 명의 개공이 가입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공제 사업이 좀 파행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 동안에 왜 이걸 그 파행적으로 좀 운영을 해 왔었었냐면 뭐 공제 사업 기금에서 뭐 부동산도 사고 사실은 이런 데는 다 나갈 돈이잖아요. 이게 들어왔으면 이만큼 나가는 것이 좀 많은데 회계 용어로 이제 똔똔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100억 나갔으면 지출도 100억 나가는 게 가장 협회는 공제 사업을 잘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 쪽이 많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개공들의 부담이 심해지니까 똔똔이로 유지, 그러니까 차대변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하게 부동산도 투자하고 뭐 골프장 회원권도 사고 뭐 이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공제금을 지급 뭐 이렇게 그 신청 들어오면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말하면 부도 직전까지 협회가 간정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야, 이게 좀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개선명령권이라는 걸 하나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선명령권은 국장이 협회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시오라는 명령권이 되겠고요. 이거 위반하면 500과태료. 그다음에 8번 내려가 보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시정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협회장을 잘라, 협회장이 문제야, 뭐 이렇게 해서 협회장을 그 해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또한 위반하게 되면 역시 500만 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 가보면 금감원장. 이 금감원장이 왜 나오냐면 아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사업이 넓게 보면 금융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누가요?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감원장에 대한 조사 검사의 권한이 또 하나 이렇게 신설되었는데, 이거는 금감원장의 단독 권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기역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에다가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이와 같이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금감원장이 협회를 우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금감원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국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니은번에 보면 금감원장의 조사 검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불이행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500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금감원장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번에 금감원장의 조사 검사와 관련하여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러니까 2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500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주어가 금감원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금감원장이 500과태료를 부과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고, 이 협회에 대한 모든 제재의 권한은 국장이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조사 검사만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라든가 뭐 협회에 대한 개선 명령, 시정 명령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국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62페이지 넘어오시면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우리 뭡니까 협회가 하는 이 공제 사업이 돈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독하는 기관이 좀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 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렇게 칭하는데,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협회를 감독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협회 내부에 둬야 하는 필수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의 집행을 감독에서부터 채색하게 끝까지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까지 채색 잡습니다.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까지 채색 잡고요. 별 하나 잡을게요. 일단 세 가지 중요한데,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다. 감독기구. 뭔가 이렇게 그 돈을 떼먹는지 안 떼먹는지,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지 뭐 제대로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토부 내에 둔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협회를 감독하는 어떤 기관이 국토부니까 국토부에다가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협회 내부에 있어야 돼. 내부에 있어야 수시로 감독할 거냐. 그래서 협회 내부에 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두어야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둔다라는 개념은 필수 기구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합니다. 첫째, 감독 기능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협회 내부에 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수위원회, 둘 수 있다 이렇게 주면 틀리는 개념이 되겠죠. 어차피 이제 이런 운영위원회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건데,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되 그 수가 몇 명 이내로 할 거냐면 19명 이내로 할 거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상한의 제한이 있는 거죠. 19명 이내로 한다 이랬으니까 상한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하한의 제한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한의 제한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뭐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냐? 가능하죠. 예, 그래서 19명 이내로만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심화에 들어가 보면 이제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독의 범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건 뭐 이렇게 썩 중요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무튼 감독을 하는 기관이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이제 협회 운영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그 위원들의 자격, 요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놨어요. 이것도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임기는 동그라미 1번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263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3번에 딸려 있는 동그라미 1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으며,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2번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예, 거기 위원장에서부터 마지막 호선한다까지 채색 잡으시고요. 거기다는 별 하나만 잡을게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둘 건데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호선한다는 거는 상호 선출한다의 준말이에요. 상호 선출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 뽑을 때 나는 뭐 누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후보로 이렇게 칠판에 이름이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종이로 뭐 이렇게 비밀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서 거수로 뭐 이게 반장, 뭐 부반장 뭐 이런 거 뽑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호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건 예, 뭐 정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할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264쪽에 보면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의 모든 권한은 국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거기 4번 제목에 보면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등 해서 1번 지도 감독 기관은 국장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것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협회에 대한 설립 인가권에서부터 설립 취소도 가능하겠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협회장 해임 명령권이라든가 개선 명령권, 뭐 그리고 과태료 부과권 이런 모든 권한은 다 국장이 독점합니다. 맨 밑에 이제 내려가 보면 용어에 구별해가지고 인가, 승인, 보고, 신고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인가는 협회가 설립 인가를 받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승인은 협회가 2가지 승인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 규정의 재정과 변경 그리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몇 10%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역시 이제 전용 승인 그리고 보고는 총회 의결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체 없이 이를 국장한테 보고하는 뭐 이런 어떤 제도들 신고사항 관련해서 지부하고 지회가 있는데 그거 각각 이렇게 채색도 좀 해주시고요. 지부지회에 대해서 각각 채색도 좀 해주시고 지부 설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박스 옆에다가 시도지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맞닿게 화살표로 한 번만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부에 대한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회에 대한 설치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맞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게 출제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아주 잘 출제되는 항목이 지부에 대한 설치 신고는 시도, 지회에 대한 설치 신고는 시군구. 뭐 그래서 개념 자체를 바꾸는 문제 잘 나와요. 지부를 설치했다. 그러면 시군구에다가 뭐 신고한다. 반대로 지회를 설치했는데 시도에다가 뭐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특별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그러니까 265페이지 밑에 보면 약간의 여백이 좀 있죠, 그죠? 거기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메모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떻게 이제 하나 메모해 주시냐면, 우리가 과목에서 위원회가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랑 어떤 위원회가 있냐면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좀 풀어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공부해 가면서, 아, 이거랑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추가로 몇 개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 표에다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임의기구다 이 말이에요. 두어야 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둘 수 있다. 반대로 운영위원회는 둔다. 둔다는 건 뭐예요? 두어야 한다의 개념이죠. 이거는 필수 기구입니다. 이건 임의기구이고요. 두어도 되고 안 둬도 되는 뭐 이런 기구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국토부 내에다가 둘 수 있는 기관이고, 얘는 협회 내부에 두어야 하는 기관이에요. 협회 내부에 두어야 하는 기관이고, 여기는 국토교통부 내에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7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하한과 상한의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하한의 제한은 없고 19명 이내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 숫자가 좀 다르죠. 여기는 위원장이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나머지 이제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이건 중요하고, 이쪽은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호선합니다. 호선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끼리 이 19명의 위원 최대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호선 방식인데, 호선하고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도 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이거 말고 또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구분해야 될 항목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도 위원회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의 임기 2년, 여기도 위원들의 임기 2년. 근데 여기는 한 번에 하나야 연임할 수 있는 뭐 연임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우리 그 세부적인 뭐 항목으로 보면 간사하고 석이라는 또 이런 직책, 직급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 데가 있고 둘 수 없는 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이 표를 완성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3월 달 정도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좀 요약해 드리는 뭐 이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아무튼 요 위원회 두 개는 좀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누차 강조해 드리는 대로 최근의 문제들은 비교 학습이 꼭 필요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협회 마무리 짓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8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